네, 안녕하십니까. 에릭입니다. 오늘은 경기 침체를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주장해온 채권 장인이죠. 레이시 헌트가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좀 안 올 것 같다라고 한 작년 3분기쯤에는 입장을 좀 바꿨다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다시 경기 침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 얘기를 가져왔고요. 네, 오늘의 내용은 레이시 헌트의 2025년 1분기 경제 리뷰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. 네, 오늘의 주인공 레이션트입니다. 42년생 82세고요. 힘코라는 채권 전문 운용사에 재직하고 있고 운용자산은 약 5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. 레이시언트 하면 항상 따라오는 말이 이제 명망 있는 교수님인데 우선 학계에서도 성공을 했습니다. 아브람슨 상이라고 경제학에서 꽤 명망 있는 상을 수상한 적이 있고요. 그리고 필드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.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8.2%인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주식 투자자들은 이 비교 대상이 되는 벤치마크가 주가지수의 수익률이고 채권 투자자들은 비교 대상이 되는 벤치마크의 수익률이 채권 지수잖아요. 근데 제가 알기론 동기간 채권 지수 수익률이 한 1에서 2% 정도로 알고 있고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빌고러스의 수익률이 한 5%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수익률이 8.2%다라고 하는 거는 수익률만 놓고 볼 때는 채권 투자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압도적인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. 원래도 침체가 올 확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침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지난 주장과의 차이점은 지난번에는 어떤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. 이런 경기 사이클의 측면에서 침체가 온다고 얘기한 반면 이번에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. 이 침체에 빠진 역사적인 패턴을 지금 미국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. 그리고 채권 마스터답게 마지막에는 채권 투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.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이시언트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침체를 주장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2023년 3분기까지는 그래도 침체가 올 거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다가 그 이후로 경기가 많은 매크로 전문가들의 예상 외로 좋다 보니까 레이시언트도 어느 정도 버티다가 2024년 3분기에 오면은 침체 가능성을 상당히 좀 낮게 보는 듯 싶다가 다시 4분기 대선이 있었죠. 이때부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예전 스탠스로 돌아가더니 이번에는 언급 패스만 보면은 4분기보다는 적지만 논조로 보면은 4분기보다 좀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레이시 헌트가 침체로 가는 역사적인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. 라고 말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5가지 패턴이 이겁니다. 첫 번째 관세, 두 번째는 긴축적인 통화정책, 세 번째는 재정지출, 네 번째 정부 부채, 다섯 번째 인구입니다. 우선 관세에 있어서는 지금이 100년 전인 1920년대, 30년대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. 이때 당시에 각국에서 자국환을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서로 관세 전쟁을 벌였잖아요. 이 시기에 대표되는 관세법이 요즘 종종 얘기가 나오는 스무트 올리법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930년 대공황에 큰 영향을 줬다고 알려져 있죠. 그래서 레이시언트는 이 당시에 국가들의 마인드가 이웃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고 이웃을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다라고 말합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웃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승리가 아니었죠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공황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까지 발발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레이스헌트는 1920년대, 30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시계를 더 돌려서 이제 중상주의를 가져오는데요. 중상주의는 뭐냐면은 경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가 이제 부의 원천이 뭐냐, 부가 어디서 오냐라고 했을 때 중상주의는 부라는 것은 한 국가가 귀금속, 그러니까 금과 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. 라고 주장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수출을 해서 금화와 은화를 벌어들이면, 그러니까 귀금속을 한 나라에 많이 가져오면은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고 반대로 물품을 수입해서 이 대금을 금화와 은화로 지출을 하면서 금은이 한 국가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건 국력이 약해지는 거다. 그래서 수출은 선이고 수입은 악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니까 내 물건은 수출을 하고 상대방 물건은 수입을 안 하려는 이런 중상주의적인 마인드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. 레이스 헌트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. 그 갈림길은 우리가 중상주의로 대표되는 무법과 약탈과 혼돈의 세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1945년 이후로 누려왔던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으로 대표되는 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극단적으로 들리잖아요. 뭐 중상주의가 지금 시대착오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중상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
아포칼립스스러운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냐, 좀 극단적인 주장 아니냐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요. 아마 이 맥락에는 이 온화한 시장 이론이라는 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온화한 시장 이론은 인간은 자유시장이 있어야 성숙하고 문명화된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과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또 협력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거든요. 그 과정에 있어서 자기 평판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. 평판이 좋아야지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. 평판이 안 좋으면 아무도 나와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. 그래서 이렇게 평판 관리를 통해서 인간이 사람들과 별탈 없이 잘 협력하고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변한다 라는 게 온화한 시장 이론입니다. 그런데 지금의 이 트럼프 행정부를 필두로 하는 뭔가 이런 중상주의적인 흐름은 온화한 시장 이론에 정반대되는 거라는 얘기죠. 이렇게 역사적인 의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즉각적인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. 이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제품들은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높다.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수요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줄기 때문에 총 매출 감소는 필연적이다 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고, 그리고 경상수지 개선에 있어서는 관세로 경상수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급부로 자본수지는 악화된다는 걸 얘기한다. 왜냐면은 국제수지 관점에서 볼 때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해외 자산 구입이 국내 자산 구입보다 더 많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본수지 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. 근데 이 자본수지 악화가 미국에 상당히 치명적인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국은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자본수지가 악화되면은 미국 밖의 국가들이 그만큼 국채를 덜 사준다는 거니까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. 네, 두 번째는 정부 지출 문제입니다. 밑에 그래프는 전년 대비해서 정부 지출의 증감률을 나타낸 그래프고요. 정부 지출이 뭐가 문제냐?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하면은 그게 경제 성장에 도움되는 거 아니냐 주장을 하는데, 그 주장에 있어서는 레이시 헌트는 이렇게 반박합니다. 이 그래프는 정부 지출에 따른 GDP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거를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. 우선 부채 비율이 60% 이상인 국가가 하나 있고, 부채 비율이 60% 이하인 국가가 있는데 이거를 소득이 높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정부 지출을 늘리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% 이하인 그룹들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, 근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% 이상인 국가들은 4분기 정도 지나면은 오히려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은 24년 중반기에 정부 지출이 한번 크게 올랐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은 한 4분기가 지나는 시점이 25년 올해 중반이니까 올해 중반부터 이런 부정적인 승수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할 것이다. 그래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정부 지출과 비슷한 맥락인데요. 정부 부채입니다.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채무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. 그러니까 부채가 1달러 늘어날 때 GDP는 얼마나 늘어나냐를 본 건데, 1981년에는 부채가 1달러 늘어나면은 GDP가 3.15달러 늘었는데, 근데 지금은 부채가 1달러 늘면은 GDP는 80센트 는다. 그러니까 부채가 느는 것보다 경제 성장의 크기가 더 적다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채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과도한 부채 비율이 있다라고 레이시 헌트는 지적하고 있는데요. 한 국가가 GDP 대비 부채 성장률이 90%를 넘으면은 이런 추세 성장률,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쭉 추세를 봤을 때 그때 나오는 추세 성장률에서 한 3분의 1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미국을 보니까 지난 20년간 1인당 GDP 성장률이 한 1.3% 정도 됐는데, 여기서 20년으로 기간을 잡은 이유는 대략 한 2000년대 중후반부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이고요. 그래서 이 20년간 1인당 GDP 성장률이 1.3%였는데 근데 장기 평균을 보면은 2.3%였다. 그러니까 장기 평균인 2.3%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극적으로 늘기 시작한 지난 20년간의 1인당 GDP 성장률이 약간 40% 낮아졌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0%를 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네, 그리고 또 부채 문제에 있어서 퍼거슨의 법칙이라는 걸 가져옵니다. 퍼거슨의 법칙은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이 주장한 법칙인데요. 그러니까 어떤 제국이 국방비 지출보다 이자 지출이 더 많아지면은 그 순간부터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 이자 지출이 국방비 지출을 넘어섰고,
이제 앞으로 이 격차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. 과거 사례를 보면은 우선 17세기 스페인이 있습니다. 이때 당시를 이제 위기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스페인이 왕위 계승 전쟁도 하고 상당히 복잡했던 시기였거든요.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자 지출이 총 예산의 50%를 넘어갔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되니까 스페인이 식민지를 잃기 시작합니다. 포르투갈이 독립하고 네덜란드도 독립하고 이러면서 식민지를 잃기 시작했고, 그리고 18세기에 프랑스가 있습니다. 이때 당시 프랑스 왕정의 재정이 파탄났죠. 1788년에 이자 지출이 총 예산의 50%를 넘어가니까 이듬해인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는 영국이 있는데 20세기 영국, 정확히는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시작하기 전 이 전간기에 영국의 이자 지출이 또다시 문제가 됐는데, 그래서 영국이 이자 지출 부담 때문에 국방비를 늘릴 수 없다 보니까 독일의 유화 정책을 시도합니다. 근데 결국엔 이 유화 정책이 실패하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.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영국은 확실히 패권을 상실하고요. 그런데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전간기뿐만이 아니라 이 전에도 이자 지출이 국방비 지출을 넘어선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제 영국이 패권을 지배한 시기가 20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몇 번 있었는데, 그때마다 어떻게든 고비를 잘 넘기긴 했습니다.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생산성이 급속도로 좋아져서 한번 위기를 넘기고, 또 세제개혁을 통해서 흑자재정을 잘 읽어서 이제 또 위기를 한번 넘기고, 이런 식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 영국도 무너졌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은 인구 문제입니다. 인구는 작년에 미국이 2001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. 한 330만 명 정도, 비율로 따지면은 인구가 1% 증가했다고 하는데, 근데 이 증가한 인구의 대부분은 이민이다. 한 84%가 이민이고, 그 이민 중에서도 대다수가 불법 이민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. 근데 올해 이렇게 트럼프가 불법 이민을 단속하고 이민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는 이민자가 한 50만 명 정도 수준으로 그칠 거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작년에 이 늘어난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출이나 가계 지출에 영향을 미친 걸 생각해 보면은 급격하게 이민자가 줄어들어서 급격하게 인구 증가폭이 감소한다는 것은 역시나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뜻한다라고 레이스 헌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은 통화 정책의 실패입니다. 밑에 그래프는 우리가 통화량 지표로 가장 많이 쓰는 M2의 증감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. 보시면은 1914년부터 최근까지 총 9번 이 통화량이 역성장을 했는데, 근데 이 역성장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침체가 왔다는 거죠. 왜냐면은 헌트는 이거를 화폐 수량설에 견지해서 설명을 하는데, 화폐 수량설은 한마디로 이 돈의 양과 돈이 도는 속도를 곱한 게 명목 성장률과 같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얼마나 많고 이 돈들이 얼마나 빨리 돌고, 이 두 가지 요소가 경제가 성장하는지 아니면은 침체되는지, 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거죠. 그런데 보통은 이 돈이 도는 속도는 변화폭이 크지 않은 데 비해서 돈의 양의 변화폭이 더 크기 때문에 헌트는 이 돈의 양, 그러니까 이 통화량의 변화에 주목해서 본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상 9번째로 통화량이 역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요. 근데 여기 1931년과 35년에 이렇게 특정을 해놓지 않았습니까? 이건 제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통화량 얘기를 더 이어가면은 레이스 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화량을 볼 때 대표적으로 M2를 많이 쓰지만 헌트는 ODL이라는 지표를 더 많이 쓰거든요. 상업은행의 예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, 헌트는 이게 M2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ODL 역시도 지금 크게 역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, 1963년부터 지금까지의 이 ODL의 패턴을 분석해보면은 이 ODL의 증감률이 피크아웃한 이후 침체가 언제 오는지를 한번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6개월 정도, 극단값을 제외하면은 한 38개월 정도 이후에 침체가 오더라 라고 헌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레이시 헌트가 이렇게 통화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말하려는 바가 뭐냐, 앞서 봤듯이 1930년대 특별하게 표시를 해놨잖아요. 그 이유는 앞선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레이 달리오처럼 레이시 헌트도 지금이 1930년대와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 1930년대에 이런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결정적으로 대공황이 온 이유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제대로 못해서다 라고 레이시 헌트는 주장하고 있거든요. 레이시 헌트 외에도 또 하나의 전설적인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도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. 그런데 지금 연준이 1930년대 연준처럼 실수할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미리
경기가 안 좋은 징조가 보이고 경기 침체로 가는 역사적인 패턴을 밟고 있으면은 빨리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해야 되는데, 근데 연준은 계속해서 데이터 의존만 얘기하고 있다. 그러니까 좀 더 보고 경기 지표를 좀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늦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1930년대 연주처럼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에는 침체를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레이시언트는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레이시언트의 투자 판단은 뭐냐? 한마디로 뭐 기승전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에 앞서 말했듯이 침체가 오는 게 확실한데 이거를 막을 곳이 이제 유일하게 연준밖에 안 남았는데 연준이 못 막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. 그런데 이제 침체가 오면은 채권금리가 떨어지니까 장기채가 유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레이시언트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가 레이시언트에 대한 얘기였고요.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한마디로 채권왕인 제프리 건들락과 채권 장인인 레이시언트의 대결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. 이 둘의 매크로 판단은 비슷합니다. 그 논리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결과도 침체가 올 거라는 게 비슷하고, 근데 투자 판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레이시언트 같은 경우는 봐라 침체가 오니까 침체가 오면 뭐가 좋아? 채권이 좋다. 그중에서 장기채가 좋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건들락은 이 침체 요소들을 보면은 단순히 경기 사이클에서의 하락 국면이 아니라 미국의 국력이 쇠한다는 거를 뜻한다. 근데 미국의 국력이 쇠하는데 어떻게 미국의 채권이 좋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침체가 오면은 채권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고 건들락은 주장하고 있죠. 채권왕과 채권장인의 이 매크로 판단에 동의를 안 하고 반박을 할 여지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만, 또 같은 매크로 판단을 하더라도 이런 투자 판단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한번 생각할 만한 포인트고, 이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?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맞추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, 이래서 역시 투자, 그 중에서도 매크로를 기반으로 한 투자는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